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수급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대만 TSMC가 또 3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그래도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자, 그리고 미국발 투자 소식을 등에 업은 원전주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깊이 있는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수 자체는 오늘 또 힘을 뭐 크게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10월 들어서 또 우리만 소외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마음도 좀 무겁고 그다음 좀 힘든 것도 사실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증시 주변에 어떤 대기 자금들이 증시로 지금 유입될 수 있는 그 뭔가의 모티브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아직 진행이 좀 덜 돼 있거나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게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철저하게 단타 매매를 가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이 생기고 또 갑자기 급등하는 것들은 또 상상 이상으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하니까 시장 자체가 되게 좀 불균형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달갑지 않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기분이 빠지고 계속 이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과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이격이 좀 많이 생겨 있는데 국내 증시를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 누적 매도를 보게 되면 거의 뭐 90조 원 정도의 매도 금액이 삼성전자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도 계속적으로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제한된 수급 내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 풍선 효과에 대한 시소 게임에 대한 수급이 많이 움직입니다. 거의 단타 세력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실례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도 TSMC 실적을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 쪽으로 집중적으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오전에 조금 잘 올라갔던 뭐 바이오즈라든지 이런 종목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나오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올라가면 배터리 내려가고 배터리 상승하면 반도체 내려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중간자 역할에서 2차 전지는 약간의 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반도체도 정확히 말하면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네. 하이닉스로 수급이 좀 당기게 되면 그동안 좀 올라갔던 바이오 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또 반대의 수급이 나오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어떤 자금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 답답한 증시의 돌파구를 뚫어줄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아마 상징적으로 제 생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이라는 자리를 좀 안착을 한다든지 네.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20만 원 갔다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절대 주가 기준으로 20만 원을 좀 돌아갔을 때 뭐 사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음 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왔을 때는 조금은 지금의 이 퐁당퐁당 시소 게임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님.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주도주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은 또 더 애매한 게 퐁당퐁당이 자꾸 쉬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을 조금 한 3, 4일은 그래도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갈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오늘 이제 TSMC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삼성 엔비디아 주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거품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조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거죠. 네. 마이크론 실적 괜찮았고 TSMC 실적 괜찮았고 이제 다음 달 14일에 엔비디아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은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대부분은 압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앞에서도 이제 하창봉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시장의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딱 시기상 내년 가이던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HBM 관련해서 블랙웰 1년치 다 끝났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내년 물량 다 끝났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내년 물량 끝났고 더 늘어날 것 같아라는 얘기만 또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줘야 코스피도 조금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도 보시면 딱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도 한미 반도체 끝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래도 실적 괜찮다, HBM 좋다라고 하면 이 외쪽으로도 장비주들도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많이 더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고 빠르게 나가고요. 조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꿀 만한 거는 명확한 숫자들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여기에서 무조건 뭐가 갈까 이거보다는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짧고 얕으니까 따라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섹터 지금 요새 관심 있는 거 아니 없는 거 뭐 있지? 라는 것들을 조금 미리 보시고 좀 가 있다가 수급 들어오면 그때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매매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자 나라마다 뭐 증시의 상황, 주변 환경들이 다 다르긴 한데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어쨌든 어찌어찌 해도 계속 가잖아요. 뭐 거품 논란이 있어도 결국 가고 금리 내리면 또 금리 내리는 거에 따른 유동성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린 반대란 말이죠. 어찌어찌 해도 계속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의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에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지금 상실했다라는 판단을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지금 사실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그 주가 레벨까지 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네. 문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상실을 한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 그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워낙에 지금 수급이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국내 내부적인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그걸 또 못 견뎌 하니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폭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영향 주겠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폭탄 매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거 팔고 다른 거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 매매가 지금 성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질도 더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지쳐가고 이게 투자가 맞나 싶은 생각을 저도 지금 가끔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차라리 증시가 폭락을 해가지고 네. 아예 밸류가 확 낮아져 버리는 기회가 있는 거지 이 애매한 구간에서 걸쳐가지고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걸 잘 따라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수익보다는 항상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 그러면 이건 투자의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은 포지션을 그 해외 증시는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0월은 괜찮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국내 증시를 보면 이게 투자할 여건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자, 우리 증시를 끌어가는 뭐 세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 뭐 미워도 반도체, 네, 2차 전지, 뭐 바이오 최근에는 바이오가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삼형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내놓으니까 조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여기에 반응을 또 했고 뭐 소부장도 같이 움직였고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순이었다 볼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3개월 단위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도 발표합니다만 월간 데이터도 계속 발표를 합니다. 하는 건데 네. 사실 엔비디아는 항상 보게 되면 가이던스보다 최근에 계속 3개 분기 연속 잘 나왔고요. 오늘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TSMC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하이닉스 주가 또 지금 시간의 주가까지 되게 좋은데 조금 더 자신감을 피력한 게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전체 매출은 이제 50% 정도 HPC에서 나오는데요. 하이 프리퀀시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메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3나노나 5나노에서는 수요는 견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국내 투자가 관점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아직 HBM의 12단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TSMC 기준으로 봤을 때 서버형 AI를 말하거든요. 요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겠다. 그 말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거고 우리 투자가들이 반도체 고점 눈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하나가 25년도 카펙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컨콜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모든 이제 컨콜 질문에는 내년도 설비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다만 하나 이 반도체 게을론의 수요였던 AI가 아닌 난 AI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TSMC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칩이 감소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에 대한 해답인데 TSMC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쪽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수요 자체는 Q의 관점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 같다. 네. 다만 고사양으로 가면서 칩 세트가 커지기 때문에 마진의 회복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TSMC한테는 좋은 거고 삼성이나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Q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퀘스천 마크를 던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다만 이게 반도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TSMC 실적에서도 AI 반도체는 이상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만약에 넘어갔을 때 역시나 AI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춘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고 국내 관점에서도 주가의 반등 탄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HBM의 공급 속도와 기여도가 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를 비교하면 뭐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 다들 무게를 두고 계실 것 같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니까 오늘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걸렸던 마음 한켠에 걸렸던 찜찜한 구석도 이제 다 회복됐다, 날아갔다. 자 이제 네, 박수 칠 준비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너무 네, 과연 말하시면서 또 뭔가 찝찝한 네.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좋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안타까운 건 이거죠. 그냥 AI 쪽은 계속 좋은 얘기는 나와요. 네, 마이크론 때도 그랬고, 뭐 TSMC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ASML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레거시 쪽이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구나.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하는 게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ASM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비디아랑 AMD 앞에서도 하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AI 쪽은 결론은 이쪽인데 이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SML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내년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캐펙스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올해 말이나 뭐 내년을 대비해서 수요 증가분을 조금 뭐 캐펙스 투자로 만회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면 뭐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잘 가지만 소부장들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딱 2분기 때도 보시면은 정말 짧았어요. 잠깐 갔다가 뭐 내년 수요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냥 주가 거의 다 대부분 반납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은 의문점은 많다. 그리고 내년은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미국에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내년 수요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반영되기 전 데이터라고 봐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어찌됐건 비컷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11월 달 비컷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상대로라고 하면은 0.25, 0.25인데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내년 안 좋을 거야라는 게 반대로 또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는 충분히 살아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11월, 12월 넘어가야 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랑 삼성전자를 저희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완전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위탁 생산하는데 TSMC는 30년 넘게 했고요. 네, 삼성전자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밀리죠.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만 사실은 손만 잡고 있으면 주가는 잘 갈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버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아직 미지수예요. 그 다음에 지금 퀄테스트 얘기가 원래 그래도 3, 4분기 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수율 문제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율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조금 살아날 수 있고 아니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5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6만 원 회복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부침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좀 시장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적 리더십 자체가 이미 이제 뺏긴 상태고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까지 외국인들이 왜 팔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네. 그 한때 반도체 제국이라고 했었던 인텔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누가 네. 지금 인텔을 갖다 글로벌 뭐 리더십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인텔 하면은 얘기 자체가 안 됐었잖아요. 컴퓨터 시대만 해도.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를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거시 쪽에서도 지금 DDR5 쪽에서 발열 이슈라든지 수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HBM으로 연결이 돼 있고 HBM에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메인스트림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근데 지금 사실 뭐 윈터 룸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실적 발표 난 걸 보면은 AI 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된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어떤 식이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또는 어떤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팔아댔던 걸 갖다가 매수로 돌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은 됐는데 확실하게 봄이 찾아왔냐 여기에 대한 확신도 갖지는 못하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시기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짚어볼 게 저희 2차 전지인데 하 대표님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마 전에 포드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네.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뭐 신통치는 않았던 것 같고 네.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우려는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전반적인 섹터는 좀 부진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월 들어서 조금 부진하죠. 2차 전지 네. 섹터가. 물론 이건 아까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섹터가 부진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 캐치업 마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약간 특징 아닌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워낙 시장의 관심 자체가 9월 말부터 10월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테슬라 로봇대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 테슬라 로봇대와 함께 테슬라의 저가의 모델 출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강한 흐름이 가져왔어요. 그 네. 중간에 이제 두 건의 한 150GWh 정도의 수주가 있었던 거죠. 10월 8일 정도에 2028년부터 납품할 벤치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했던 거는 두 건의 포드향인데 뭐 이거는 길지 않아요. 두 건이지만 26년부터 10월부터 또 하나 27년부터거든요. 물론 전체 캐파로 놓고 보게 되면 100GWh 아오니까 지금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100만 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걸 한 5년 정도 하는 건데 두 건의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수주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메인 산업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이 GM이라든지 포드를 이렇게 가겠지만은 2차 전지를 상반기에 부정적으로 봤던 큰 글로벌 배경으로 봤을 때 북미 쪽은 IRA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었고요. 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요 둔화를 많이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모간 스탠리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의 목표가 자체를 업사이드 할 때 첫 번째 원인이 첫 번째는 유럽의 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를 의미한 거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두 번째는 한편 놓고 보면 유럽 쪽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9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독일 벤츠 회사의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재지급 이슈 그리고 여기에 포드가 사실 북미에서 자동차도 머스탱 마라든지 라이트 150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공장 자체가. 근데 상용차에서는 또 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수주한 이 두 건은
만드는 배터리가 상용차입니다. 네. 우리가 말한 트럭이라든지 벤이라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상용차가 유럽시에서는 한 15% 정도 에미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LG엔솔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것은 장기적 로드맵 관점에서는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가분들이 아니 무슨 수주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주가는 왜 안 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네. 우리가 또 기성전 몇 바퀴 다시 돌아와서 지금 9월달, 10월달에 대한민국의 정시 자체가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제한적이고 뭐 그냥 그 돈 갈 바에 나는 그냥 바이오 하겠다 보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로는 특히나 하이닉스 올로는 가는데 지금 20만 원대를 뚫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버겁게 오다 보니까 굳이 내가 2차 전지에 왜 넣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금이라는 게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고, 오늘 현대차 빠지는 걸 보면 최근인 이슈입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가 원래 3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잠깐 옆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비빌 언덕이 인도보변의 IPO 또는 밸류업 또 북미 시장의 이제 성장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들어보면 되게 좋은데 압도적인 뭔가의 모멘텀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LG엔솔이 실제적으로 포드라든지 BM이라든지 수주하는 건 되게 좋은데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캐즘의 돌파를 떠나가지고 메탈 가격의 하락세로 인한 실적 부진에 대한 캐션 마커가 있으니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은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액티브 자금은 안 들어오는 거죠. 일단 좀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어차피 주가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하반기 흐름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면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시점이 괜찮은 거. 긴 호흡으로 보면 긴 호흡으로 봐서 캐즘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긴 호흡으로 봐서 안 괜찮은 주식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얼마나 긴 호흡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길 대표님. 네. 아니 갑자기 빵 웃으셨습니까? 터져가지고 네, 답하십시오. 두 분 다 말이 맞아가지고 네. 정말 긴 호흡으로 보면 안 좋은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서는 그 중간 중간에 체크해야 될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캐즘의 구간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캐즘의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 더 부과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는 데이터만 나오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엔솔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지금 뭐 4분기 네. 연말 양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3분기 실적까지는 그닥이지만 4분기랑 내년 1분기는 조금 기대할 만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요거 기대감. 근데 이제 그때 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대선 전후로, 아니 대선 딱 이후로 좀 시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예상이 되는 게 예.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그래도 바닥 구간인 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 지나가는 구간인 거는 같다. 근데 여기에서 빵 터져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일 큰 게 대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있는 게 조금 많지 않나라고 싶어서 수급이 11월까지는 조금 길게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 있는 기업들이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도요, 사실은 뭐 그닥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다 예상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 대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 구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G엔솔보다는 조금 이익 개선 구간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미미한 거.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그닥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살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이어서 저는 긴 흐름만 잘 모르겠고 11월 대선. 네. 을 전후로 조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입니다. 20일 남았거든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길 대표님께서는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네.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사님 어려운 질문.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반대 양상입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의 섹터들이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된다 싶으면 과하게 쏠리고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과하게 밀리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2차 전지가 그 패턴이거든요. 네.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올 때 보시면은
LG 엔솔이 30만 원 전후에서부터 올라서 40한 2, 3만 원까지 바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올라갔을 때 보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내러티브 효과거든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만들어졌었죠. LFP 수주한 거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포드도 있었고, 벤츠도 있었고, 수주한 것들 계속 모멘텀 터지면서 ESS도 나왔었고.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는 다 2차 전지가 이제 바닥 짚고 돌아서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엔솔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한 번 더 불이 붙었었던 건데, 돌아보면은 그때 수급이 몰렸었던 것들이 동시에 언제 빠졌냐를 보시면요. 아까 그 그 테슬라의 위 로봇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개최한 날 기점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 기점 전후에서부터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 들어서 트럼프 당선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0월 11일 정도면은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야당 쪽에서 조만간 의사결정을 유예든 폐지든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보고 계신 거 하나가 공매도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 재개기가 또 나와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쪽이 한꺼번에 2차 전지 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내러티브 때문에 올라갔던 그 상승폭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생각보다는 되게 급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빠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급하게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좋았던 엔솔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덜해요. 그리고 또 ANPC의 어떤 기대 효과라는 게 내년 되면 더 커진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반해 가지고 소재와 관련된 주식들은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양재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해액 관련된 주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장기적인 스토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은 큰 줄기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속도는 좀 지연시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센티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문제는 그럴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수급이라면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도 그런 것 같고 아무도 지금 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로지 네. 지금도 뭐 금투세 이슈라든지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좀 네. 답답합니다. 예. 결국 수급이 원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사님의 근데 이거는 의견이시고. 제가 네. 첨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의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제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한번 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다시 원론으로 가서 2차 전지의 캐전 구간이 왜 생겼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생겼을까? 그 말은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고금리가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오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 할부 금리. 그리고 수요 둔화.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 내린 게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내렸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물가 내려온 것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선택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는 라인이 2개 정도가 메인이고요. 아직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GM이나 포드가 생산 자체를 지연한 이유 자체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고금리. 여기에 결정적으로 최근 2, 3년 동안 국제 유가가 오히려 배럴당 100달러 이하에 있었단 말이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아직은 그러니까 내가 꼭 전기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전기차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예, 여전히 비쌉니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프라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죠. 뭐 충방전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메인이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공화당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는 이제는 보조금도 꺾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희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어찌 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IRL의 보조금 지급 자체를 감축시킬 것이니 주가 눌러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색깔은 IRL을 취소한다든지 취소는 사실 어려운 거고 축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발디딤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선거운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코를 통한 미국의 유입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죠. 한 달에 비아디가 8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팝니다. 근데 비아디가 실질적으로 북미를 공략하기 위해서 팩코스를 맡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멕시코 쪽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국내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때 모멘텀이 미국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든 걸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여기는 해리스가 되면 전기차 오케이 또는 트럼프가 되면 안 돼 이 논리는 한 번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놨을 때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큰 틀은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관세 강화 이렇게 본다면 또 새로운 국면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어디까지 부과할 거냐? 2000% 얘기를 했거든요. 2000%, 200% 한 2000%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트럼프 때문에 목이 다 메네요. 자, 우리 삼형제 중에서 반도체 짚어봤고요. 2차 전지 짚어봤고 마지막 바이오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형제 중에서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관심도 가장 뜨겁고 바이오 아닙니까? 네, 이사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바이오가 확 부각이 됐는지를 돌아보면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을 맞아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국내 증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왔었고 네. 실제로 어닝 쇼크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이 네, 엔비디아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확 꺾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윈터룸스라는 리포트와 더불어 가지고 눌려버렸죠. 네. 자동차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조업 일수가 줄어들었지. 거기다가 파업 이슈 있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실적 관련해 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시장을 리드할 만한 섹터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닝 시즌을 맞을 때 통상적으로 바이오는 항상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어닝 쇼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원래 실적이 안 나오는 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리가켄 바이오가 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9,300억짜리 오노 제약으로 한 게 있었고 네. 또 펩트론이 전 별로 그런 계약을 본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기술 평가 계약을 해가지고 또 올린 데다가 최근에 위고비 출시됐는데 그게 이제 바로 물량이 동나고 이러면서 또 비만적으로 이제 흐름이 되다 보니까 최근 증시를 가만히 보시면요. 오전이든 하여튼 그날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바이오가 그렇게 힘을 못 받는데 그게 빠지면 바이오가 반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모든 걸 서포팅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이오도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24년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계속 내년 가면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 단기 과열 시그널은 지금 보입니다. 과열 시그널을 제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바이오를 매매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봤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시점에서 바이오의 핵심 주제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그거를 하겠다라고 뭐 기사를 내든 뭐 이제 또는 뭐 공시를 하든 하면서 이제 이슈화를 자꾸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최근에 증시에서 가장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누가 뭐래도 비만입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요. 갑자기 조용하던 회사가 상승률 뭐 20% 상한가 만들어가면서 비만 얘기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비만약 치료제 네. 관련된 이제 근데 참고적으로 비만약을 물질을 발굴을 해가지고 임상을 해가지고 완료까지 간다 그러면 글로벌 임상 가면은 아무리 빨라도 7년이고요. 그건 길게 가면 10몇 년 걸리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비만 이 소리만 나오면 그냥 급등을 하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휴젤 주가가 좋잖아요. 휴젤이라고 보톡스 회사.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승소한 것도 있어요. 그 메디톡스하고 그것도 있지만 시중에서 우스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루머도 있었습니다. 비만약을 먹어가지고 살이 빠지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톡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오젠픽 페이스. 뭐 어찌됐든 그럴 정도로 이제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쪽이 메인이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너도 나도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들 중에 보면 최근에 급등한 거 보시면 다 비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일단 과열 시그널,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데 지금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의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어쨌든 과열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제약주가 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제약사들이 갑자기 신약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크를 대개 제약사들이 찍어주는 경우들이 과거에 보면 항상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예고했던 거의 되는 것처럼 했던 회사들 또는 임상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임상 실패라든지 또는 라이센스 아웃이 무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골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돈 싸들고 올라와서 나도 바이오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도 나도 바이오 할 때가 고점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주식의 상승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는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갈 때는 보통 이 주식이 그냥 쉬지 않고 보통 100%가 아니라 200~300%를 막 땡겨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수급을 몰아갔는데 최근에 바이오의 특징은 상위권에 있는 주식들이 여러 개가 한 단계 올리고 쉬어가고 또 다른 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 상승을 하는 패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그런 거고 이런 회사들이 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또는 판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든지 또는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확실히 보인다든지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이오의 어떤 고점이다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리는 비만 치료제 이슈 때문에 약간 과열 시그널은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바이오는 올라갈 때는 좀 지켜보시고 빠질 때 좀 빠지면은 눌릴 때 연말 안에 한번 좀 싸게 살 기회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연말 안에 그 매매는 끝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거대한 스토리를 저희가 이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여기에 첨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있을까요? 다 하셔가지고 댓글 정도는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자면 바이오가 8월 달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유한양행 렉나자 이슈 있었죠. 9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각종 학회 이슈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서 10월 넘어가다 보니까 FDA 재신청 이야기 또 나왔고 또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또 어찌됐건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꾸 이슈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니까 분명히 수급은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다 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내 마지막 기대감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생물보안법. 네, 최종 통과된다라고 하면 또 어찌됐건 좋은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슈는 계속 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열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본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살 걸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기대감이 막 나와 있을 때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가가 막 갔다가 나중 돼서 야, 했는데 안 됐어 라고 하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내에서도 실적 조금 찍히는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술 이전도 있고 뭐 신약 기대감들도 있지만 ADC 치료제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도 상승률은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면 항상 그 주기별로 많이 미는 섹터, 미는 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암제에 조금 밀었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2년 동안은 뭐 거의 비만 치료제에 밀었다가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빅파마들이 돈을 많이 쏘는 데가 ADC 치료제 관련된 네, 정말 많은 돈들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섹터가 조금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한번 잘 골라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앞에서 이사님 너무 스토리를 다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본인들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삼형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려지셨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다음 이슈 시간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밤사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종목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이 소형 원전 모듈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죠. SMR 회사. 네.
주가가 뭐 급등해서 40% 네,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뉴스케일 파워 주가의 급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전주 전체에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부터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 조금 꿈틀꿈틀했었어요. 네, 맞아요. 꿈틀꿈틀했었고 다시 이제 지금 마침 또 국감 시즌도 있다 보니까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상황에서 또 마침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한 이게 또 소형 모듈 원자를 하잖아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영어 티커 명이랑 똑같습니다. SMR이죠. 예, 똑같은 그림인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아마존의 AWS 세계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양축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Azure라든지 아마존의 AWS 쪽에서 실제 소형 원자력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사실 많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전부터 소형 원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이게 마침 또 한 번 더 아마존 AWS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에 따른 소형 원전을 강조하고 그런 흐름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출대 주가가 좀 작습니다. 네. 19달러 정도 하니까 우리 돈으로 40% 올라서 19달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치면 저가주잖아요. 네. 한 3만 원 정도 하는 주가인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은 좀 컸는데 과연 이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란 기업의 주가 기타 미국의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더 강력하게 갈 수는 있는데 과연 한국의 SMR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최근 같은 날은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SMR 소형 원전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에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 위주로 조금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국내 주요 건설 회사들도 대부분 뭐 대림도 DLENC,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분 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그것까지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국내적으로 중요한 거는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화까지 가져가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은 그런 이슈에 의한 시세의 변동성이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진실 게임이 지금 국감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뭐 야당 측에서는 뭐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사실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공개한 이상.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만약에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수주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저가 수주가 아니냐라는 우려감은 사실 시장에서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원전주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안 되는 것도 좀 이유가 있고요. 과거에 원전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는 아랍에미리트 UAE 쪽에 그 원전 수주했을 때 그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 그 수주해가지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지금 냈느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원전이라는 게 또 제작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매출로 인식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한 주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크게 반영을 못 받는 것 같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전이 아니라 SMR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지 네. 구체화된 게 아직 없다 보니까 네. 미국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좀 상승에도 좀 한계가 있고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AI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시 원전 멈춰놨던 거 재가동하기도 하고 발주도 나오고 이런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은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주변 환경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원전은 이제 항상 걸림돌이 됐던 거는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SMR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MS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20년에 걸쳐서 우리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 통해서 이거 전력 수요 받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DL-ENC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 어찌됐건 지분 가지고 있는 거고, SK랑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주 나오고 여기에서 진짜 건설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 만들어갖고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실적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래된 원전들이 진짜 기존의 원전들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쓰면은 거의 이제 폐기하는 거죠. 멈춰놨다가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핵 폐기물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나오는 움직임 자체가 자꾸 연장합니다. 네, 근데 이 연장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아마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뭐 경기 침체 관련된 얘기가 조금 안 나오는 시기쯤 된다라고 하면 원전 건설은 꾸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하는 게 체코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월이고요. 네. 네,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2차 또 수주 얘기 또 나올 거여서 네. 아직 시계열상으로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라 밖에서는 요즘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분야별로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이 나왔고 여기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역시 대륙이라서 그런가 규모가 커요. 프로젝트 대출 규모 4조 위안, 우리 한화로는 76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대출 풀겠다. 네. 자, 이거는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면 침체로 빠져든 그 시작점이 부동산 침체였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살리나? 그럼 중국 경기 좋아지겠네? 네, 이런 예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의 5% 밑에 내려온 가장 원흉이 부동산 침체니까 충분히 부동산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건 맞고요. 오늘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16일 기준으로 중국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략 2조 위안 정도를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430조 정도, 그리고 네.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224조 1조 7천억 위안 정도를 해서 합산 700조 정도, 우리 하나 7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네,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하게 했다든지 그네들의 기준이 있겠죠. 네. 실내로 중국이 보니까 2월 달에 5,349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3~4년 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비구 위안,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죠. 네. 또는 뭐 룽창, 이 수납 차이나 이런 기업들은 원래 블랙리스트였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지원해주는 쪽으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아니 그 비구 위안까지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서 비구 위안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 대출을 돈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 정도로 중국은 지금 현재만 내용만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의 진심임을 알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과는 조금 별개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9월 달에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것은 돈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매수만 해라.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중국의 경제 지표로 낙수 효과가 떨릴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추가 매수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는 시계를 두고 열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을 해라라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떠오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